다음 중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것은? 자, 이게 문제 보시면 지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그러한 약품이 있어요. 자, 1번에 할론 1211, 2번에 인산암모늄, 3번에 HFC23, 4번에 라이트 워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보기 중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론 소화약제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론 소화약제를 대체하는 소화약제가 이제 청정 소화약제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할론 1211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에 인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소화 약제인데, 이제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분말소화기 있죠? 그 분말소화기에 바로 주 성분이 바로 인산암모늄입니다.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3번에 HFC23 같은 경우가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로 청정 소화 약제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라이트 워터는 자연 상태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경수인데, 라이트 워터라고 해서 경수인데, 우리 일반적인 물 있죠. 자연 상태에서의 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할론 12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떤 유기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실험식이 CH2O2였으며 분자량을 측정하였더니 60이었다. 이 물질의 시성식은 단 CHO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실험식에서 여기서 CH2O5에 자, 무엇을 구할 거냐? 바로 분자량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H2O의 분자량을 구해 보도록 하죠. 분자량이에요. 자, 먼저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2라고 했죠. 12. 그럼 12 플러스 그다음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개니까 2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16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자, CH2O의 분자량이 얼마냐? 바로 30이 나옵니다. 30. 자, 근데 자, 분자량을 측정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60이 나왔대요. 60. 자, 지금 CH2O의 분자량을 구했더니 30 나왔죠? 자, 몇 배예요? 정확히 2배죠? 자, 2배란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CH2O의 자, 분자식이 몇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배가 됐다는 거죠. 2배. 그러니까 이 CH2O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는 2개, 수소는 4개, 산소가 2개인 거죠? 그럼 보기 중에서 이 원소의 양과 자,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봤더니 자, 탄소가 지금 몇 개라고요? 탄소가 2개라고 했죠?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탄소가 1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소가 4개예요. 그럼 수소 4개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수소가 6개죠. 6개. 그거 틀렸죠? 자, 4번도 자, 수소 4개 맞네요. 이건 맞아요. 4개. 근데 지금 산소가 지금 몇 개냐? 산소가 2개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산소가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죠. 예, 틀렸죠. 그래서 이 물질의 시성식은 몇 번입니다? 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자, 6개의 위험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 각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성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험물의 성질을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자, 이거 암기했었죠. 산가자, 인자산. 암기했었죠? 산에 가자, 인자산으로. 산가자, 인자산.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6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이거 산은 뭐예요? 산은 산화성 고체였죠. 산화성 고체. 자, 가는
가연성 고체였고요. 그다음 자는 자연 발화성 및 이건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물질. 자, 그다음 이는 인화성 액체고요. 고체 아니고 액체예요. 그다음 자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마지막 산이 산화성 액체죠. 액체. 자, 이 순서대로 1류, 2류, 3류, 4류, 5류, 자, 6류였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4번에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 산화성 액체라고 나왔죠? 네, 틀렸죠? 제5류 같은 경우는 성질이 자기 반응성 물질인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는, 자, 이거 문제만 잘 봐도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뭐 했다고요? 미리 자,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다. 뭐 했다고요? 미리 혼합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예혼합 연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다. 예혼합 연소고요. 자, 우리 대표적인 예혼합 연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 왜 자동차,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있죠. 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그 내연기관이죠. 자동차 내연기관. 이것이 대표적인 예혼합 연소예요. 그래서 이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점화 플러그에 의해서 이제 연소가 되는 거, 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제 가스 버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를 다 예혼합 연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형태가 뭐다? 바로 예혼합 연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자,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 자, 연소가 일어나는, 자, 최저 온도다.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인화점. 이게 바로, 자, 인화점이고요. 자, 그리고 인화점을 얘기할 때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죠. 바로 연소점. 자, 연소점 같은 경우는 일단, 자,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 자,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점화원을 뗀 거예요. 가연물에서 점화원을 떼도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뭐죠? 그게 바로 연소점이죠, 연소점. 그러니까 연소점 같은 경우는 가연물에서 점화원을 떼도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화점 또는 뭐 착화 온도라고 하는데, 이 발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연소가 되는 온도가 바로 발화점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온도를 비교했을 때 인화점이 가장 낮은 온도고요. 그리고 연소점, 그리고 발화점. 이 순서였죠?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도가 어떤 게 높은지. 그래서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서로 온도가 크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는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름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탱크 하부에 있는 물 또는 물 기름 에멀전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해서, 자, 가열되어 유류가 탱크 밖으로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은, 자, 이것은 뭐냐? 바로 보일 오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정답은 보일 오버가, 자, 정답이 되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 보일 오버의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이런 탱크에 자, 가연성 액체에 유류가 담겨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자, 유류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유류가 있을 때, 자, 화재가 발생해서 이 가연성 액체에 불이 붙어요. 여기 요 상부에서 불이 붙어요.
이렇게. 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가 어디까지 전달되냐? 바로 이 탱크 하부에 있는 물에 이런 온도가 전달이 돼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펄펄 끓겠죠? 자,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죠?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최적이 대략 한 1700배 정도가 상승하잖아요, 최적이. 그러니까 최적이 상승하면서 이 수증기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유류가 탱크 밖으로 분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일 오버가 되는 겁니다. 보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일이 끓는다. 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탱크 하부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바뀌어서 그 수증기가 이 기름을 밀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일 오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의 보일 오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합성 계면 활성제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합성 계면 활성제포 같은 경우는 포소화 약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변질되기 어렵다, 2번 부착성이 좋고 단침매성이다, 3번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4번 내유성이 약해 대규모의 석유 탱크 화재에는 부적합하다.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 지금 틀렸어요. 자, 먼저 이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변질되기가 어렵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 포소화 약제 중에서 유일하게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성 계면 활성제포였죠. 맞고요. 그리고 내유성, 기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약한 거죠. 내유성이 약해서 대규모의 석유 탱크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자, 보기 2번에서 부착성이 좋고, 이건 맞아요. 이거는 합성 계면 활성제포의 성질 맞아요. 자, 부착성은 좋은데 여기서 지금 단침매성이라고 했어요. 뭐 친수성이라고 했는데 이 친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잘 섞이는 성질이에요. 물과 잘 섞이는 성질. 근데 이 단침매성이 아니고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양침매성이에요. 양침매성. 자, 그럼 여기서 양침매성이 뭐냐? 양침매성은 친수성과 그리고 소수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과 잘 섞이는 그런 성질이 친수성이고요. 반대로 이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친수성과 소수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양친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계면 활성제 있죠? 뭐가 있어요? 비누나 세제 같은 거 있죠? 이 비누와 세제를 이용해서 우리 기름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기름때 잘 씻어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친수성, 이 성질 때문에 우리는 계면 활성제, 즉 비누나 세제를 이용해서 기름때를 물과 함께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단침매성이 아니고 양침매성이 돼야 맞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폭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폭괭의 그 디토네이션이죠. 폭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자, 폭연 시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2번, 전파 속도는 약 1000에서 3500m/s 정도이다. 3번, 충격파가 수반된다. 4번,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 나타난다. 자,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죠. 자, 바로 1번입니다. 폭연 시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폭연 시 피해보다 더 크죠.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폭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뭐 할 때 빠를 때 나타나고요. 반대로 폭연은 바로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폭괭이 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는 1000에서 한 3500m/s로 음속보다 빠른 거죠. 그리고 충격파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폭연 시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보기를 해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내력벽, 2번에 작은 보, 3번 옥외 계단, 4번 사익기둥. 예, 보기 중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여기 있는 1번에 있는 내력벽이 네, 주요 구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작은 보는 안 되지만 자, 보는 돼요, 보. 작은 보는 안 되고요. 보는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외 계단은 안 되지만 주 계단은 돼요. 주 계단, 이건 돼요. 그 다음에 자, 사익기둥. 예, 사익기둥은 안 되지만 그냥 기둥은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내력벽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바로 이제 수소의 연소 범위를 물어본 거죠. 자, 1번에 자, 12.5에서 74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연소 하한계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소 상한계입니다. 그래서 12.5에서 74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 자, 1번은 일산화탄소의 자,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4에서 75다. 이거는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수소의 연소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에 자, 3에서 12.4는 이건 에탄. 이거는 에탄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4번에 2.5에서 81은 이것은 이제 연소 범위가 상당히 넓죠.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세틸렌 연소 범위까지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수소의 폭발 한계는 2번에 4에서 75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가스 44g을 공기 중에 완전 연소시킬 때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약 몇 리터의 공기가 필요한가? 단, 가연가스를 이상기체로 보며 공기는 질소 80%와 산소 20%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프로판가스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프로판가스의 분자식이 뭐예요? 프로판가스의 분자식이 C3H8이죠? 근데 여기서 완전 연소했다는 거는 산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산소와 반응을 했고요. 자, 완전 연소가 되면 완전 연소 생성물인 자, 무엇이 발생하냐?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완전 연소 생성물이에요. 자, 그때 이 프로판가스 1몰일 때는 자,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하냐? 바로 5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는 4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3몰이 됩니다. 이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때 이제 프로판가스가 몇 g이라고요? 프로판가스 44g. 4g을 공기 중에 완전 연소시킬 때 자, 그런데 이게 그 표준 상태에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는 1몰당 부피가 얼마죠? 22.4리터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22.4리터. 그래서 요 산소의 부피가 얼마냐면 22.4리터예요. 1몰당. 그래서 지금 산소의 몰수가 5몰이잖아요. 5몰. 5몰이니까 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5배. 5몰이니까 1몰당 22.4리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판가스의 분자량을 봤더니 자, 분자량이 얼마냐? 자, 분자량. 자, 보세요.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죠. 12. 그럼 12 곱하기 여기 3개니까 3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8개 있으니까 1 곱하기 8이 되죠. 그거 더해주면은 이 프로판가스의 분자량이 44예요. 자, 그런데 자, 공교롭게도 이 프로판가스의 질량과 똑같죠. 44. 똑같죠. 44. 그럼 뭐예요? 여기도 부피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22.4에 5를 곱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112리터가 돼요.
112리터. 예,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프로판가스 44g을 공기 중에 완전 여두시킬 때는 산소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산소의 부피가 112리터라는 거예요. 112리터.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산소의 부피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봤죠? 네, 공기의 부피를 물어봤죠? 공기의 부피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산소의 부피는 자, 공기의 부피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20%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기의 부피에다가 0.2를 곱한 게 산소의 부피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산소의 부피가 112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기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공기의 부피는 산소의 부피를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0.2로 나눠주면 돼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공기의 부피는 560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5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의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나트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나트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연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트륨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분자식, 그러니까 반응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트륨이 NA죠? 나트륨과, 자, 뭐가 지금 반응한다고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반응해서, 자,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산화나트륨이 발생을 해요. Na2O가, 자, 산화나트륨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나트륨이 4몰이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2몰, 그리고 산화나트륨이 2몰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사를 하면 자, 산화나트륨과 탄소, 가연성 물질인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화재 시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틀린 것은? 네, 플래시 오버의 방지책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2번. 열 전도율이 큰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3번.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4번. 실내에 저장하는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가연성. 자, 가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거죠? 틀렸죠. 이 플래시 오버를 이제 지연시키려면 일단 두께가 얇으면 안 돼요. 두께는 두꺼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연성이 아니고 자, 연소가 불가능한, 연소하기 어려운 물질 있죠? 그래서 난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 두께가 두꺼운 난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열 전도율이 큰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자, 열 전도율이 클수록 그 가연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많이 방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화 구조니까 자, 화재에 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개구부를 적게 설치하면 그만큼 산소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가 지연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실내에 저장하는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 그렇죠. 탈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플래시 오버는 더 지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난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피,
인이죠, 인. 2번에 Cu, 구리. 3번에 AR, 아르곤. 4번에 Fe, 철. 자, 보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죠? 3번에 아르곤이죠, 아르곤. 이 아르곤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상의 제18쪽 원소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3번에 아르곤이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에 아르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화 구조의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는 자, 1번 철근 콘크리트조, 2번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3번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 4번 묵은 콘크리트조. 자, 보기 중에서 내화 구조의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묵은 콘크리트조가 바로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묵은 콘크리트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철제나 다른 보강제 없이 자, 순수하게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는 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인장 강도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묵은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의 지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의 묵은 콘크리트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연재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불연재료. 자, 보세요. 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잘 타지 않거나 화염을 잘 전파하지 않는 그러한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하죠. 불연재료. 자, 1번에 샌드위치 판넬, 2번 기와, 3번 유리, 4번 콘크리트. 자, 보기 중에서 불연재료가 아닌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1번의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자, 이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구조냐면 자,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얇은 두 금속판 이렇게 얇은 두 금속판 사이에 자, 요 사이에다가 뭘 채워주냐면 단열재를 열을 차단시켜주는 재료죠. 단열재를 채워요.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열재를 채워줍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아요. 고강도.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자, 두 철판 사이에, 금속 사이에 단열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재료긴 하지만 불연 재료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기 중에서 불연 재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의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물질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우며 무색무취이다. 자체 독성은 없으나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질식의 위험이 있다. 이 물질은 무엇인가? 자, 먼저 자,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일산화탄소는 아니겠죠? 그렇죠? 프로판도 아니겠죠? 산소와 반응을 하니까. 자, 공기보다 1.5배가 무겁다. 그럼 뭐예요? 공기보다 1.5배가 무겁다는 것은 증기 비중이 1.5라는 얘기죠. 뭐예요? 바로 이산화탄소인 거죠. 그리고 무색무취, 자체 독성 없으나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질식의 위험이 있다. 바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이산화탄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독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자, 보기를 보시면 이제 할론 소화 약제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독성이 가장 높은 할론 소화 약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4개의 할론 소화 약제 중에서 자, 독성의 자,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독성이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자, 이거 할론자를 뺄게요. 104가 가장 독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독성이 높은 것이 할론 240이고요. 그 다음 높은 것이 1211이에요. 그리고 보기 중에 독성이 가장 낮은 것이 130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독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할론 104.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3류 위험물이에요.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자, 보기 중에서 자, 1번 칼슘, 2번 칼륨, 3번 나트륨, 4번 알루미늄. 자, 보기 중에서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4번의 알루미늄이 정답이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 몇 류냐면 제2류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제2류 위험물. 이거는 이제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연성 고체.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1번 반응시간 지수 RTI, 2번 방출 농도, 3번 혼합 비율, 4번 가연물의 양.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이죠, 1번. 자, 1번의 반응시간 지수 RTI. 이 RTI가 바로 Response Time Index의 약자입니다. 자, 반응시간 지수가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반응시간 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기류의 온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작동 시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하는 그 지수가 바로 RTI, 반응시간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 지수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반응시간 지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